요 아저씨 누군지 아시나요? 인생에서 돈을 버는 행위는 아주 중요하다. 이걸 깨달았대. 씨발 이런 걸 뭘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누구보다 많은 돈을 벌어보자고 다짐을 했어. 실제로도 많이 벌었어요. 5조 원을 법니다. 이게 회사 시총 이런 게 아니고요. 개인이 번 돈이라고. 한 사람이 5조 원을 버는 건 정상적이지 않잖아. 어떻게 가능했냐? 사기지 뭐. 한 5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다는 그 조이팔이에요. 이런 힙할. 경상북도 영천군 금오면에 창녕 조씨만 모여 사는 집성촌이 있어. 여기서 1957년 사남 사녀 중 7번째로 태어납니다. 어릴 때 집이 어려웠대.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대구에 가가지고 이 일 저 일 해보다가 숙민 코리아라는 회사에 들어가는데 여기가 다단계 회사예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다단계라고 무조건 사기는 아니죠. 다단계는 사기치기 좋은 구조를 가졌을 뿐이지 정상적으로 규모 키우고 있는 다단계 회사들 많아요. 하지만 조이팔은 숙민코리아에서 익힌 다단계의 구조를 이용해 사기를 계획하죠. 이쪽으로 진짜 천부적인 사람이었어. 2004년부터 의료기기 빌려주는 렌탈 사업으로 투자자들을 모읍니다. 우리가 아는 그 전형적인 다단계의 사기 수법을 여기서 보여준 거야. 다단계의 핵심이 뭐예요? 가입비에 있어요. 사실은 물건을 팔지 않는다고. 물건을 팔지 않는다는 건 뭐야? 판매자가 소비자를 유치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물류 유통 과정 구조잖아. 근데 다단계는 판매자가 판매자만 유치해요. 그럼 뭘로 돈을 벌어? 가입비로 번다니까? 봐봐. 최초의 판매자 0이 판매자 1, 2를 유치합니다. 좋은 사업 같이 해보실? 이러면서 가입비를 받아. 이제 판매자가 된 1, 2는 뭐해?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아래 단계의 판매자가 될 3, 4, 5, 6을 유치해서 가입비를 또 받아요. 가입비 내는 사람이 지금 2배로 늘었지. 그중 일부를 최초 판매자 0에게 올려 보내주고 나머지를 자기들이 가져. 이제 판매자 3, 4, 5, 6은 다음 아래 단계의 판매자가 될 7, 8, 9, 10, 11, 12, 13, 14를 유치해서 받은 돈의 가입비 일부를 계속 위로 보내는 거야. 이렇게 판매자를 2배씩 늘려가면서 10단계만 거치면요. 최초의 판매자 0 밑에는 1024명의 판매자가 생깁니다. 지금은 쉽게 설명하려고 2배씩만 늘린 거지 실제로는 판매자 중에 뭐 일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막 10명씩도 데려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은 0은 누워만 있어도 1000억 벌어요. 이 최초의 판매자 0이 조이팔이었던 거죠. 이게 다단계 사기고 해외에서는 폰지 사기라고 하는데 폰지는 투자자를 모으는 방식입니다. 투자자가 새 투자자를 데려오면 배당금을 주겠다. 조이팔은 이거를 물건 팔자면서 가입비 받는 형식으로 응용했던 거예요. 사람 심리는 투자라는 단어에서 좀 고민이 필요한 느낌이 들잖아. 근데 가입비는 그렇지가 않게 느껴진다. 오히려 가입하면서 소속감이 생기고 뭔가 안전하게 느껴진다고. 이걸로 가지를 수백 갈래 쳐서 몇만 명이 당한 건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당할 수 있었냐? 이거 사실 뻔한 구조잖아요. 사람 숫자는 무한하지가 않아. 그래서 언젠가부터 새로 가입할 판매자는 늘질 않는다고. 그 바로 앞 단계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입하면서 내가 끝물인지를 몰라. 알려주지 않으니까 회사가. 그냥 2, 3명만 데려오면은 난 이득일 것 같아. 어려워 보이지도 않으니까. 쉽다고 생각한다고. 그래도 어떻게 몇 명 구해서 가입비 위로 올려 보내도 배당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배당일 바로 직전에 조이팔이 돈 싸들고 잠수 타거든요. 이 뻔한 짓거리는요, 아직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쿠폰 마일리지, 뭐 코인으로 트렌드가 바뀔 뿐이지 구조는 여전하다고. 조금만 일해 놓으면 평생 놀아도 돈이 들어올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데 빠지는 건데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답 나오는 거예요. 대체 어떤 회사가 노는 새끼한테 돈을 주냐? 그래서 다단계 구조가 보이는 일은요. 안 하거나 님들이 직접 차리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지 말고 이거 사기 범죄야. 조이팔이 돈 들고 사라진 날 사람들은 이게 사기였다는 걸 드디어 알게 됐지.
그래서 신고하고 난리 난 거야, 나라가. 경찰 수사 시작됐어. 조이팔이 중국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못 잡아요. 그러다 3년 만인 2011년 12월 조이팔의 가족이 중국에서 찍은 영상 하나를 공개합니다. 조이팔이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했다는 거야. 대뜸. 근데 왜 죽었는지가 정확하지 않네? 중국에서 뭐 말로는 그래. 청부 살해를 당한 것 같대. 그리고 그 5조 원도 다 어디에 갔는지 모른대. 그럼 우리가 느끼기엔 어때? 씨발 이것도 사기 아닌가? 이 새끼 죽은 거 맞아? 싶잖아. 근데 검찰에서 사망 확실하다고 발표했고 사건 종결했어요. 그럼 이제 와서 우리가 어떡하냐? 죽었다고 믿어야지 뭐. 시신이 화장도 돼가지고 조이팔이라는 증명도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엄밀히 따지면 미제 사건이야. 그래서 조이팔은 한국의 전설적인 사기꾼이 됩니다. 그동안 제가 사기꾼들 얘기 많이 했는데 이 공통점을 한번 보니까요. 이번 사건 준비하면서 사기꾼들의 끝이 굉장히 추하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조이팔 봐봐. 아무리 뭐 한국의 전설의 레전드 이렇게 되면 뭐하냐. 몇 조 원씩 챙기고도 도망 다니다가 개죽음 당했잖아. 전청조도 봐봐요. 모든 게 사기로 드러나자 그동안의 말투, 뭐 행동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 국민에게 다 공개되면서 진짜 개병신 웃음거리가 됐어. 이런 게 사기꾼의 마지막이라고. 일본에도 조이팔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조이파루 자팡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이 사람도 몇 조 단위의 사기를 쳤는데 진짜 추하게 뒤지거든. 이 사건을 같이 알아보자고요, 오늘. 자, 먼저 영상 하나 같이 봅시다. 토요타 골드. 도요타 상사라는 회사 광고예요. 우리가 아는 그 도요타 자동차랑 다른 회사야. 이름만 같은데 여기 설립자가 누구냐? 나가노 카즈오라고 이 아저씨가 1981년에 세웠습니다. 참고로 도요타 자동차는 1937년에 설립된 지금 90년 다 된 회사예요. 나가노 카즈오는 1952년 나고야 옆에 있는 기후현 에나시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15살에 집안 사정으로 삼촌 집에 맡겨지면서 중학교를 다녔대. 졸업하면서 진학 안 하고 바로 덴소라고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요. 여기가 이제 그 도요타 자동차의 부품 만드는 계열사래. 그래서 얘가 나중에 도요타 상사라고 이름을 따라 만드는 건가 봐. 덴소는 작년 기준으로 직원이 한 17만 명쯤 되고 해외 36개국의 공장 가지고 있는 업계 세계 2위인 대기업이야. 중졸로 이런 데 들어간 거는 뭐 단순 노동자 아닐까 싶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그래도 대기업인데 2년 만에 여기를 관둡니다. 그리고 오카지라는 회사를 들어가. 오카지는 금과 기름 관련 거래를 주로 하는 주식회사예요. 지금은 직원이 57명 정도 돼 찾아보니까 매출액은 155억쯤 하는 중소기업이고 여기서 영업사원으로 일해요. 실적도 잘 냈는데 얘가 고객 돈 빼돌려서 다른 데 투자하다가 걸려요. 잘렸지. 그 뒤로 여러 직업 계속 바꾸다가 경륜장 화장실에서 소매치기로 잡힌 적이 있는데 경륜이 자전거잖아. 경마의 자전거 버전이라고. 도박 이런 데 관심이 좀 있었나 봐. 그러다가 26살인 1987년 도쿄에 가서 도요타 상사라는 회사를 내요. 도요타 자동차랑 아무 상관도 없으면서 이런 이름을 쓴 자체가 일단 무슨 의도가 있는 거야, 시작부터. 유가증권 회사였는데 얘가 금거래하는 오카지에서 일한 경험이 있잖아. 도요타 상사에서는 금 자체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금이라는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일종의 주식 상품을 만든 거야. ETF 같은 거. 상관은 없지만 도요타라는 대기업의 이미지가 괜히 더해져가지고 투자자가 많았대. 이 투자금으로 규모를 키운 도요타 상사는 1년 만에 도요타 상사 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때 일본이 버블 경제 시절이었단 말이야. 투자에 관심이 다들 많았어요. 상장된 적은 없는데 이름을 이렇게 바꾸니까 괜히 회사가 더 탄탄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상장 앞두고 막 투자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나 봐. 하지만 실제로 도요타 상사는 폰지 사기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단계도요. 단계에 따라 빌드업이 진행되는데 이거 알아보자면은 먼저 수익률 좋다는 투자 상품을 홍보해요. 이게 1단계. 그럼 투자자들이 모이겠지. 이제 2단계 들어가. 당장의 선발 투자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약속된 돈이 들어갑니다. 배당금이. 미끼예요, 이게. 일단 약속대로 배당금이 들어왔다는 신뢰를 주면은 이 선발 투자자들이 알아서 홍보를 해주는 거야. 더 많은 투자자가 모이겠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홍보가 필요가 없어져요. 알아서 자기들끼리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하러 다닌다고. 그래야 자기 돈이 되니까. 그러면서 3단계로 후발 투자자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는데 여기까지도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는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후발 투자자들이 알아서 늘어나주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마지막 4단계로 신규 투자자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신규 투자자들의 돈은요, 2단계 선발 투자자, 3단계 후발 투자자들의 수익으로 다 소진돼 버려. 신규 투자자들은 이 돈을 회수하려면 5단계의 또 다른 투자자들을 모아야 하는데 사람의 숫자는 아까 말한 대로 무한하지가 않잖아. 이제 더 이상 투자할 사람은 없거든. 이렇게 다단계 사기는 모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투자금이 다 최초의 창업자 주머니로 들어가고요. 운 좋은 소수의 선발 투자자 일부만 수익금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4단계인지 5단계 투자자인지도 모르면서 쉽게 높은 수익 올릴 수 있다는 말에 달려들었다가 그냥 당하는 거죠. 사기는 사기였구나라고 느껴지면은 이미 당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때부터. 진짜 목숨 걸고 속여 먹는다고. 그러니까 알고도 당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지. 카즈오가 영업사원 출신이잖아. 나름 노하우가 또 있다고. 거기에다가 사기칠 생각으로 아예 작전 짜서 들이대는데 혹하는 순간에 바로 뭐 돈 갖다 주는 거지. 순금 패밀리라는 증권을 만들었는데 아주 집요하게 팔았어요, 사람들에게. 영업이 이게 뭐 강요나 마찬가지 수준이야. 아예 투자자 집에 눌러 앉아가지고 사줄 때까지 안 나가, 이 새끼가. 집주인 잠도 안 재우고 살 때까지 계속 버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새끼가 노인들만 노렸다는 건데 일부러 회사를 도요타 계열로 보이게 도요타 상사로 짓긴 했지만 사실 조금만 찾아보면은 아무 관계 없다는 걸 다 알잖아요. 투자할 때 신중하니까 찾아보지 회사를. 근데 세상 물정 좀 어둡고 순진한 사람들은 쉽게 등쳐먹을 수 있으니까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것 같아. 맨날 뉴스에서 보는 찐 도요타 계열사로 보이고 살 때까지 집요하게 굴면은 뭐 좀 불편하지만 말을 좀 들어보면은 진짜 큰 돈 벌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여기에 카즈오가 타고난 새끼인 게 사람 심리를 이용할 줄 알아요.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정서적으로도 외로워한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처음부터 밥을 사들고 찾아가. 집안 청소도 막 해줘. 그러면서 자기를 아들로 생각해달라고 처음에 접근을 해요. 그러면 혹시나 하면서 결국 노인들이 큰 돈을 주게 된다고. 돈을 이렇게 받아낸 카즈오는 패밀리 계약 증표라는 종이를 줬어요. 계약서 같은 건데 뭐 투자자들은 그렇게 알았겠지. 하지만 이게 실제로 법적 효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종이 쪼가리야.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이 뒤늦게 돈 돌려달라고 찾아오면은 카즈오는 자기만 믿으라는, 왔다시 투자의 규제라는, 안심하라는 이러면서 무시한다고. 끝난 거죠. 돈 못 받아 이거. 하지만 사람들은 좀 의심되지만 아니 저렇게까지 자신만만하게 나오는데 진짠가 싶으면서 계속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카즈오에게 속은 사람이 5만 명이나 됩니다. 사기 금액만 2천억 엔이 넘어요. 우리 돈으로 2조야, 2조. 당연히 도요타 상사라는 회사가 있는 걸 봤을 때 카즈오 혼자 5만 명을 만나고 다니지는 않았겠지. 회사 직원들도 일을 했을 거예요. 얘네 돌려가지고 삥 뜯은 거야 다. 결국 걸려. 회사 차린 지 7년 만인 1985년 직원 하나가 사기로 잡히면서 카즈오가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1985년 6월 18일 오사카에 있는 카즈오 집으로 웬 남자 둘이 찾아왔어. 여긴데 친척이라는 남자 하나랑 경비원 3명이 있었대. 찾아온 남자 2명에게 이름 물어보니까 너 이름은 말하지 않겠다. 철공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이다. 뭐 이러는 거야. 카즈오 만나러 왔는데 니네가 이딴 새끼를 보호하느라 수고가 많다. 이런 일 할 바에 차라리 자기 회사 와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키우는 개 밥이나 챙겨주라는 뭐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존나 나와. 카즈오에게 화가 좀 난 사람들 같아요. 기자도 몇 명 데려왔어. 친척과 경비원은 카즈오의 회사가 어떤 데인지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야. 그런 상태에서 기자들까지 데리고 오니까 불편하겠지. 기자들 보고 자리를 피했어요. 그러니까 이 찾아온 남자 2명이 갑자기 막 현관문 두드리면서 안에 들어가려고 그래. 이 사람들이에요. 56살.
이이다 아치오 아래에 있는 사진인 것 같고, 위에가 30살 야노 마사카즈라고 카즈오에게 속은 투자자들로 보이는데 문을 막 때려 부술 것처럼 두드려. 근데 카즈오가 안 나오니까 창문을 발로 차서 깨고 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카즈오가 안에 있긴 있었어요. 바로 찔러 죽여버렸어, 그 자리에서. 카즈오가 막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는데, 아니 뒤에 취재 나온 기자들이 있잖아. 이 기자들이 한 명도 안 말렸다는 거야. 자기들도 투자했나? 오히려 찔려 죽는 장면을 찍어가지고 생중계하려고 카메라를 더 갖다 들이대네? 그래서 이 살해 장면이 방송으로 나갔어요. 유튜브에도 이 영상이 있거든요. 그나마 잔인한 장면은 못 찍은 카메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보면서 계속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사건이 일어나고 한 5분 뒤에 범인들이, 자, 지금 일단 진입했고요. 창문으로 들어가죠. 자, 기자도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찔리고 있는 거야. 네, 상황 끝났어요. 와, 칼 길이 봐. 와, 이만해. 와. 네, 저기 쓰러져 있죠. 이래서 이제 실려가는 것까지 나옵니다. 네, 이제 이게 이제 사건이 한 5분 정도 있던 거예요. 범인 2명은 씨발 이제 누가 범인이지? 죽은 카즈오를 끌고 나와서 자기가 범인이다, 경찰 불러서 잡아가라 그래. 80 넘은 노인 속여서 850만 엔이나 갈취한 놈인데 이렇게 되는 게 당나다 막 소리를 질렀어. 카즈오가 실려갈 때까지 다들 촬영만 했어요, 기자들은. 사실 뭐 그렇지, 진짜 속마음이 뒤질 새끼 뒤졌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좀 이게 그래도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이잖아요. 기자들에게 아무리 취재 중요하지만 사람 죽이고 있는 거를 뻔히 알면서 말리지도 않고 오히려 더 찍으려고만 했다고, 그 장면을. 그래서 이 기자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심리학계가 꽤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이게 방관자 효과의 대표적인 사건이래. 그래서 존나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쪽과 반대로 범죄자지만 생명 그 자체는 존중돼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자주 토론할 때 등장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님들 생각은 어떤? 누가 무슨 잘못을 했어? 열받긴 하는데 그렇다고 걔한테 우리가 아무 짓이나 막 하는 게 정당하냐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유튜브에선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자면은 사건이 여기까지인데, 범인들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누군가에게 부탁받아서 저지른 일이고, 자기들도 도요타 상사가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서 저지른 일이라고 밝혀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병신 같은데, 천황이 사는 방향으로 절을 했대, 갑자기. 이거지, 우리나라로 치면은. 누가 조두순 찔러 죽이고 용산 방향으로 큰절하면은 이상하잖아. 뭐 하는 거야? 뭐 이찍이야 뭐야.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겠죠. 내가 한 일이 위법행위지만 정당하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최고 통수권자에게 인정해달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봐서는 뭐 가족이 카즈오에게 당해가지고 복수를 하는 것 같아. 카즈오 집 찾아가기 전에 돈은 못 받아도 좋으니 카즈오를 죽여달라는 부탁을 6명에게 받기도 했다는데, 이것도 누군지 밝히지는 않았어요. 기자들 데리고 간 것도 사건을 공론화해볼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당사자가 죽어버렸잖아. 이제는 뭐 돈을 돌려받고 싶어도 못 받아, 이러면은. 그래도 살인이 일어났으니 수사하면서 카즈오의 다단계 사기가 이렇게 드러나긴 한 겁니다. 규모가 꽤 되는 거야. 도요타 상사 밑으로 유령 회사를 100여 개나 더 만들어두고 있더라고. 카즈오 이 새끼가 좀 그래도 사업적 기질은 있던 것 같아요. 직원에게는 사이비 종교마냥 세뇌교육 시켜서 투자자 모으는 공장을 돌리고 있던 거지. 이렇게 번 돈으로 람보르기니에 막 개인 요트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뭐해? 방구석에서 칼 3방 맞고 45분 만에 죽은 거야, 이렇게. 이날 도요타 상사는 해체됐고요. 사기금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피해자들이 고용한 변호사가 뭐 한둘이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피해금 환수하려고 시도해봤는데 2천억엔 중에 20%도 못 돌려받았대. 돈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카즈오 개인 계좌 까봐도 711엔이 다래요. 차명 계좌로 이미 다 돌려놨었겠지. 우연히 이 계좌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이거 절대 못 찾습니다. 카즈오를 죽인 이이다 아츠오는 10년, 야노 마사카즈는 8년형 받았고요. 2015년이 최근 기사인데 아츠오는 86살 됐대. 지금 월세 7만 엔짜리 집에서 아내랑 살고 마사카즈는 결혼해서 애 5명 낳았다고 하더라고. 여기까지입니다. 사기꾼 새끼들은 뭐 하나 사소한 것도 사실이 없어요. 전청조 봐봐. 이 새끼 말하는 것 중에 지 가슴 자른 거 말고 뭐가 진짜야. 조이파리도 평생 거짓말하고 살다가 뒤지니까 진짜 죽은 게 맞냐? 이런 의심을 받게 되잖아. 이 사건도 그래서 음모론이 많이 생겼는데 아츠오와 마사카즈는 사실 카즈오를 찌른 게 상대방이라고 서로 이태원 살인사건 마냥 서로를 지목했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고 어떤 사이비 종교도 단체로 카즈오에게 당했는데 이거 복수하려고 아츠오랑 마사카즈에게 청부를 맡겼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다 사실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 사기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얼핏 내막이 드러난 것 같은데도 믿을 수가 없어. 사기 자체가 애초에 속이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가 좀 드러나기가 어려운 것 같고 우리나라도 살인사건은 되게 잘 잡지만 사기 사건은 그렇지가 않아요. 막 사기 공화국이다 이렇게도 부르는 경우가 많거든. 왜냐면은 경찰이나 검찰이 이 사기꾼 새끼들의 비상한 이 범죄 수법 구조를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어. 경찰이나 검찰이 범인 잡는 데 특화된 사람들이지 사업적 어떤 구조를 잘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수사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올게요.